예,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부 유지윤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이번 학기 분자생물학 원 강의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면 강의가 강의를 하는 저나 또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편하고 또 직접적으로 눈을 보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의에 전달하는 내용의 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을 텐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학기에는 아마 대면 강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좀 만나게 된 게 굉장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지금 제 방이고요. 제 방에 일단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하나 두고 최대한 이제 카메라를 보고 강의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대면 강의와 유사한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비대면이니까 너무 편하게 강의 듣지 마시고 정말로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서 서로에게 좀 많은 것들이 남는 그런 분자생물학 수업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겠지만 이번 학기 분자생물학 강의는 이렇게 비대면 동영상을 제가 업로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매주마다 이렇게 35분에서 40분 정도 되는 영상을 3개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되고, 그러면 강의를 할 책을 소개를 하자면 사실은 책이 있긴 있어요. 책이 있긴 있는데 위버라는 사람이 쓴 모리큘러 바이올로지라는 책을 씁니다. 책을 쓰는데 사실은 제가 이것도 이제 강의 동영상과 함께 올라갈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핸드아웃이 있어요. 핸드아웃이 있어서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미리 영어로 된 책이니까 영어로 필요한 내용들을 발췌를 했고요. 그래서 이 핸드아웃을 보면서 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이 핸드아웃도 이제 자료실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핸드아웃을 프린아웃 하셔서 이 핸드아웃을 보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 핸드아웃에 이렇게 첨삭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홈페이지에 올려서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강의 동영상이 3개가 올라갈 것이고 강의 동영상과 함께 한 주차 내지는 2주차에 관련된 강의 핸드아웃이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핸드아웃을 프린아웃 하셔서 매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 강의를 듣는데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일단은 강의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동영상 강의로 하지만 시험은 대면으로 시험을 보려고 해요. 미리 이렇게 예고도 된 바 있으니까요. 아마 중간 기말 2번의 시험을 볼 텐데 모두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그 시간은 미리 여러 학생들과 좀 상의해서 결정하고 또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에 대해서 선배들이나 후배들한테는 아니고 선배들한테 들은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강의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물학하면 많은 분량을 이제 암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많이 암기해야 돼요. 암기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암기를 하되 먼저 이해를 하고 암기하자라는 게 제 생명과학 분자생물학을 가르치는 모토이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만 하면 안 돼요. 이해만 하면 안 되고 이해한 다음에는 그 내용을 암기하셔야 돼요. 때로는 제가 이제 암기를 먼저 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제가 학부 때 저희 많은 은사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때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 좀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얘기가 생명과학은 암기하면 이해가 빨라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좀 말이 안 될 수 있는데 분명히 강의를 들으면 이해는 되실 거예요. 이해는 되실 텐데 나중에 다시 보면 그거를 이해하는데 또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일단은 이해하고 암기해 두시면 그 다음에 암기에 된 내용 때문에 이해하기가 다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때로는 반대로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좀 내용들이 좀 방대하니까 그리고 좀 복잡하니까 그런데 그 복잡한 내용의 일부분이라도 이렇게 좀 암기를 미리 해 놓으시면 그 부분이 이해하기 훨씬 더 빠르고 좋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몇 가지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먼저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수업 같으면 이제 필기하지 말고 일단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동영상이고 하니까 따로 지금 필기가 급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강의를 들을 때는 먼저 강의를 최대한 이해하시고 들으시려고 노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을 또 필기하시고 나중에 공부할 때에도 그 내용을 좀 돌려보면서 이게 동영상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안 볼 수도 있지만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다시 돌려볼 수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분자생물학 1 강의에서는 이해하는 부분을 1번으로 하고요. 근데 이해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 것을 반드시 좀 암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암기한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었는지 저는 많이 써보라고 해요. 선배들한테 얘기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중간 기말고사의 시험 문제는 한 15문제에서 20문제 100% 주관식의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답안지는 A4용지 한 4장 정도를 주고요. 그리고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줘요. 그래서 거의 문제지를 보고 답안지를 바로 써서 그 4장의 A4용지를 잘 요약해서 채울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 강의 평가 같은 것을 보면 이제 강의 평가 여러분들 하실 때 뒤에 첨삭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들은 내용이 시험 답안지 쓰기가 너무 힘들다, 손이 아프다. 심지어는 어떤 학생들은 이런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냐, 거꾸로 빨리 쓰기 대회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채점을 해보면 많이 쓴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아요. 정말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정성껏 그러니까 쓰다 보면 많은 양을 쓰지 않아도 이 친구가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을 다 알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답안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4장을 준 이유는 그림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4장을 꽉 채우라는 내용이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요약해서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중간중간 수업 시간에 이거는 문제에 나옵니다 라고 문제를 거의 대부분 얘기해 줘요. 시험 문제도 다 얘기해 주고요. 답도 이렇게 쓰라고 얘기해 줘요. 그렇게 문제도 알려주고 답을 알려주는 이유는 딴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분자생물학 수업을 들었으면 이 정도는 A를 맞든 B를 맞든 C를 맞든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러한 내용들을 모아서 문제를 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걸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문제도 다 알려주고 답도 다 알려주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봐도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답안지를 제출해요. 어떤 친구는 4장을 빽빽히 채우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 질문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답으로 쓰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4장 내내 엉뚱한 답만 쓰는 친구도 있어요. 어쨌든 제 강의의 목표는 적어도 그 시험 때 제가 시험을 내겠다고 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많은 학생들이 제가 원하는 너무 좋은 답을 써서 제가 도저히 채점 및 성적 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답안지들을 좀 많이 만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좀 인트로덕션이 길었는데요. 지금부터는 분자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이고 또 특별히 이제 분자생물학은 1하고 2가 있어요. 그래서 1은 필수로 되어 있어서 두 분의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고 저와 정우식 교수님이 강의하시고 분자생물학 2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최종표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죠. 분자생물학은 이렇게 보통 사전적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명 현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각 단계를 분자 수준에서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 내에서 생명 현상의 가장 중요한 모리큘, 생명 현상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만 딱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죠? 생명현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생명현상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분자를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저는 단백질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단백질이 단백질하면 여러분들 또 생각나는 게 뭐 있죠? 효소? 세포의 관점에서 보자면 세포의 형태를 이루는 것도 대부분 단백질이고요. 세포 형태, 세포막, 세포벽 이렇게 하면 뭐 지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단백질의 그 단백질 막을 그러니까 세포막을 또 지지해주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리고 또 단백질 그러니까 인지질에 서로 연결해주는 부분이 모두 다 단백질이고 또 세포 내에서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모리큘들의 형태를 이루는 것이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또 생명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엔자임의 역할을 하는 것도 단백질이고 그래서 어떤 생명 현상 중에 문제가 된다, 병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그 단백질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병도 생기고 그 세포가 결과적으로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포의 기본 단위 혹은 생명 현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리큘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서슴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단백질을 꼽죠. 그런데 단백질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어주죠? 이제 뭐 예전에는 뭐 잘 몰랐을지 몰라도 지금은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들만 해도 다 알죠. 일단은 뭘 알고 있죠? DNA 유전 물질, 유전자, DNA로부터 mRNA, 메신저 RNA라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mRNA로부터 또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보통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메신저 RNA죠. RNA의 종류 뭐 있어요? 아닌 거? RNA 종류? 예, 메신저 RNA, mRNA 그리고 뭐 트랜스퍼 RNA, 라이보솜 RNA 이렇게 또 세 종류가 있는데 라이보솜 RNA나 트랜스퍼 RNA는 또 이 메신저 RNA가 트랜슬레이션 단백질로 변형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고요. DNA로부터 RNA, mRNA를 만드는 과정 뭐라고 부르죠? DNA로부터 mRNA를 만드는 과정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죠. 트랜스크립션 뭐 한국말로 전사 그렇죠? m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트랜슬레이션 번역 그렇죠?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센트럴 도그마 분자생물학에 있어서 중심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센트럴 도그마 누가 얘기했었죠? 혹시 알아요? 예, 혹시 DNA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DNA 하면 생각나는 사람. DNA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 왓슨만 생각나요? 왓슨 크릭, 왓슨과 크릭, DNA가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규명한 DNA의 구조를 규명해서 노벨상을 받은 왓슨 크릭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크릭이라는 분이 그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힌 게 1953년인가요? 52년인가? 뭐 그런데 53년인가 그런데 그로부터 한 5년 뒤인 1957년에 분자 생물학에 있어서 중심 이론이라고 해서 이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그때는 사실은 이게 메신저 RNA인지 지금처럼 라이보솜 RNA, tRNA 뭐 이런 것들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서 아마도 RNA 중에 어떤 것이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RNA를 기반으로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이론을 제일 처음에 발표를 했었어요. 여기서 이제 유전 물질은 뭐죠? 유전 물질은 우리는 이제 DNA라고 알고 있죠. DNA. 그러면 DNA 유전 물질이 뭐예요? 유전 물질은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지만 사실은 후대에 내 아이에게 내 것 중에 전달되어지는 것의 메인은 DNA가 후대에 전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송아지가 소를 닮고 강아지가 개를 닮고 내 아들 딸이 나를 닮는 이유는 내 DNA가 내 후대에 전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DNA를 내 후대에 전달해 주려면 내 DNA를 그대로 줘버리면 나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DNA를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서는 내 DNA를 복제를 해야 돼요. 복제를 해서 2배로 만든 다음에 나머지는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그래서 DNA가 복제하는 과정 뭐라고 부르죠? 레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 복제. 이렇게 이런 내용을 쓰는 이유는 분자생물학 시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일단은 DNA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거고요. DNA가 왜 유전물질인가? 그리고 DNA로부터 어떻게 mRNA가 만들어지는가? mRNA로부터 또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또 DNA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복제할 수 있게 되는가? 그래서 DNA가 유전물질이라고 인정받은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DNA가 복제되는 레플리케이션 과정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분자생물학 1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DNA가 mRNA를 만드는 트랜스크립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mRNA부터 단백질을 만드는 트랜슬레이션 과정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분자생물학 1에서 이거 다 하면 분자생물학 2에서는 뭐 하냐? 분자생물학 1에서는요, 여러분들 프로캐리오트와 유캐리오트 라는 말 들어봤어요? 프로캐리오트와 유캐리오트. 진핵생물, 원핵생물. 그렇죠? 프로캐리오트와 유캐리오트의 차이점이 뭐예요? 프로캐리오트와 유캐리오트의 차이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보통은 이제 처음에 제 분자생물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매번 똑같은 이 질문을 하거든요. 프로캐리오트와 유캐리오트의 차이점이 뭐냐? 라고 하면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여러분들 배운 대로 핵막의 존재 유무, 핵막이 있느냐 없느냐. 핵막이 있으면 유캐리오트고 핵막이 없으면 프로캐리오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앞으로 비대면 강의지만 대면 강의인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듣는 친구들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질문을 했을 때 프로캐리오트와 유캐리오트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라고 뭐라고 답변하냐면 트랜스크립션과 트랜슬레이션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느냐 아니면 한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느냐에 따라 프로캐리어트와 유캐리어트가 나눠진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프로캐리어트는 핵막이 없죠. 핵막이 없어요. 세포 안에 핵과 세포질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캐리어트 같은 경우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트랜스크립션은 어디서 일어나요? 핵이 있는 경우에는 트랜스크립션은 어디서 일어나죠? 트랜스크립션은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DNA가 어디 있어요? 핵에 있어요? 세포질에 있어요? 핵에 있죠. 그러니까 핵에 있는 DNA로부터 RNA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트랜스크립션은 유캐리어트의 경우에 당연히 핵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핵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트랜슬레이션은 어디서 일어나요? 트랜슬레이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냐?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곳. 단백질은 누가 만들죠? 누가 만들어요? 단백질을 만드는 엔자임, 라이보솜이죠. 라이보솜은 어디 있냐면 세포질에 있어요. 세포질에.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은 당연히 세포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유캐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크립션은 핵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은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난 다음에 RNA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RNA가 그대로 핵에서 세포질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변형을 거쳐요. 유캐리어트의 경우에는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RNA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핵에서 만들어진 RNA가 세포질로 나와야 되는데 핵에서 만들어진 RNA가 그대로 만들어진 형태, 최초 만들어진 형태 그대로 세포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변형을 거쳐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RNA에 가해진 몇 가지 변형이라고 해서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해요.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나는 몇 가지 변형들. 여러분들 아는 거 뭐 있어요? 예, 나중에 이건 분자생물학 2에 배워요.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분자생물학 1에서도 DNA에 대해서 배우고 mRNA 트랜스크립션에 대해서 배우고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레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모든 것은 다 프로캐리어트의 트랜스크립션, 프로캐리어트의 트랜슬레이션, 프로캐리어트의 레플리케이션을 배워요. 그런데 이제 분자생물학 2 시간에는 유캐리어트의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레플리케이션을 배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 프로캐리어트에는 없고 유캐리어트에만 있어서 분자생물학 1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분자생물학 2에서만 배우는 부분인데 다시 돌아가면 DNA가 유캐리어트의 경우에요. 트랜스크립션 된 다음에 어디에서 핵에서 RNA가 만들어지고 이 RNA로부터 RNA가 세포질로 나와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RNA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변형을 거쳐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 변형이 뭐냐면 첫 번째 스플라이싱이 있고요. 스플라이싱. 두 번째 뭐 있어요? 예, 5' 캡팅 있고요. 그 다음에 3' 폴리 아데닐 레니션 이라는 변형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캐리어트는 트랜스크립션 되고 트랜슬레이션 되지만 유캐리어트는 트랜스크립션 되고 모디피케이션 되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돼요. 그리고 프로캐리어트, 유캐리어트 차이 얘기하다 이렇게 왔는데 유캐리어트는 트랜스크립션은 핵에서 일어나고요. 트랜슬레이션은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공간이 다르죠. 일어나는 장소가 달라요. 일어나는 장소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트랜스크립션이 다 끝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이동해서 다시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니까
트랜스크립션과 트랜슬레이션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왜? 핵막이 있기 때문에. 누가? 유캐리어트는. 근데 프로캐리어트는 어떠해요? 핵막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세포질이고 어디가 핵인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이 DNA로부터 RNA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RNA가 만들어지고 계속 만들고 있어요. 아직 RNA를 만들고 있는데 이 만들어진 RNA에 아직 끝까지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누가 붙냐면 라이보솜이 붙어서 여기서 또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DNA로부터 mRNA가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라이보솜이 붙어서 또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해요. 프로캐리어트는 핵과 세포질의 구분이 없으니까 DNA가 존재하는 곳 그리고 라이보솜이 존재하는 곳이 그냥 핵과 세포질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세포 아니라고 그냥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곳과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곳이 구분이 없고요. 그리고 DNA로부터 RNA가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DNA로부터 RNA를 만드는 트랜스크립션과 R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드는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는 공간도 구분이 없고 시간도 끝나기 전에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도 구분이 없다라고 해서 프로캐리어트는 트랜스크립션과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는 시간적, 공간적 그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프로캐리어트와 유캐리어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유캐리어트는 핵막이 있기 때문에 트랜스크립션과 트랜슬레이션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예. 첫 번째 시간이라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 이번 주부터 강의를 당장 어느 부분부터 할 거냐면 여러분들 아까도 한번 물어봤지만 유전 물질하면 생각나는 게 뭐였죠? 유전 물질하면 DNA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제 DNA가 지금은 누구나 우리 몸속에 있는 DNA가 우리 후대에 전해져서 우리 후대가 우리와 유사한 형질을 나타내도록 해주는데 유전되는 물질이 DNA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알게 된 시기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언제쯤이냐면 1950년대쯤이에요. 1950년대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0년 전쯤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DNA가 유전 물질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유전 물질, 유전자 이런 것과 관련된 사람 하면 유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유전 DNA 하면 왓슨 크릭이 생각나듯이 유전 하면 생각나는 멘델이 있죠. 멘델의 유전 법칙. 멘델의 유전 법칙이 뭐죠? 있죠. 무슨 법칙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 법칙,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발표된 때가 1865년이에요. 1865년. 멘델은 그때 이제 꽃 모양 이런 것들 하면서 뭔가 비슷한 형질이 그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지는 현상이 있다. 그것을 이제 유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 후대에 뭔가 자기와 똑같은 그런 형질을 나타내도록 뭔가가 그런 후대에 전해져야 되는데 그 전해지는 것이 무엇일까? 그땐 당연히 DNA라는 거 몰랐으니까 그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genetic material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전 물질이에요. 유전 물질이 근데 DNA인지 RNA인지 단백질인지 지방인지 뭔지
뭐 전혀 모르는데 하여튼 어떤 유전 물질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후대에 굉장히 규칙적으로 뭔가 형질이 후대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이 유전 물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론적인 것들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1860년대 멘델 유전 법칙이 발표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오늘날처럼 뭐 어디서 논문을 쓰고 발표하면 금방 쫙 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골에서 그냥 공부하는 어떤 분이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해서 논문을 쓰고 책을 내고 그랬는데 아무도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1900년대 초쯤 되었을 때부터 여러 가지 멘델의 유전 법칙과 유사한 그런 실험적 증거들이 다시 한번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유전 물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이제 현대 생물학이 그래도 이제 실험적으로 좀 많이 발전하게 된 시기가 1900년대부터 1950년대 사이가 이제 1차로 뭔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하이포테시스를 증명하는 것들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었고요. 이제 분자 생물학이 시작되게 된 시기는 이제 1950년대가 넘어서부터 분자 생물학이라는 것이 좀 생겨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실험 기법들이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멘델의 유전 법칙부터 멘델의 유전 법칙이 재발견되기까지 1900년대까지 1860년부터 1900년대까지는 그런 과학적인 진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 초에 유전 물질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DNA인 것 같다. 유전 물질이 DNA인 것 같다라는 실험적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1900년대 초반에 이런 결과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DNA는 아니야. 유전 물질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DNA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DNA는 G, A, T, C, 뭐 베이스 이런 것들 5탄당 DNA는 보통 이제 5탄당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베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페이트가 연결되어 있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이 베이스의 차이만으로 이제 DNA를 GATC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게 네 종류밖에 없어요. 그냥 GATC 쭉 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그냥 실 같은 실타래인데 이게 무슨 정보가 될 수 있으며 이게 무슨 유전 물질로서 내 후대에 어떤 형질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게 전달돼서 한다고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단순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자 생물학적으로 DNA가 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은 1800년대 후반기에 이미 DNA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걸 알다 보니까 거꾸로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단순하니까 DNA는 유전 물질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모습만 봐도 아니면 뭐 뛰어다니는 개를 보던 뭐 산에 피어있는 꽃을 보던 제가 저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단순한 아이가 저렇게 생긴 것들의 형질을 결정한다고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DNA는 유전 물질 후보에서 좀 제외. RNA는 그 다음에 좀 발견이 됐는데 RNA도 DNA와 굉장히 유사한데 차이점이 뭐 있어요? GA, U만 다르죠. UC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사이민, 티민 대신 유다실로 되어 있는 거 이것만 달라요.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RNA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남은 게 뭐 프로틴, 뭐 지질, 탄수화,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여기서 보자면 단백질이 가장 중요한 후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00년대 초반기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860년대 이후에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발표되면서
지네틱 머티리얼이라는 것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1900년대에 들어서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되자마자 그러면 지네틱 머티리얼이 뭘까? 아마도 단백질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가장 많았다는. 알다시피 단백질은 굉장히 여러 종류의 다양한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단백질은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 DNA가 GATC 이런 4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단백질은 글라이신, 알라닌, 말린 이런 것처럼 아미노 액시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미노 액시드가 20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20개의 서로 다른 아미노 액시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아미노 액시드의 길이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미노 액시드, 그러니까 100개짜리 아미노 액시드를 가진 단백질도 있고 200개짜리도 있고 500개짜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단백질들이 존재하니까 이 단백질이 아마 후대에 전해져서 우리 형질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단백질이 유전물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 유전물질은 뭐예요? DNA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 제가 할 얘기는 뭐냐면, 단백질이 유전물질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에요. 단백질이 아니라 DNA가 유전물질이야 라고 하는 실험적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면서 현대 분자생물학으로 넘어오는 과정. 어느 때 일어났던 일이냐면 1900년대 초반부터 거의 이제 최종적으로 종집을 찍은 것이 왓슨 크릭. 사실은 그 전에 있긴 했지만, 왓슨 크릭의 1953년에 DNA 이중나선 구조가 밝혀지기까지, 그래서 DNA가 유전물질이다, 유전자이다 라는 것을 규명하는 여러 가지 실험적 증거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자 합니다. 첫 시간이라, 그리고 또 제가 이 강의가 예전에는 그냥 저도 강의를 쭉 그냥 길게 했으면 좀 좋겠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출석 그런 것도 있고 해서 35분 단위로 계속 강의를 끊어서 올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타이머를 좀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때가 되면 무조건 강의를 끊고 그럴 건 아닌데, 그래도 그 다음 강의를 또 만들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정상 이 정도에서 일단 첫 강의는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강의에는 방금 얘기한 대로 DNA가 유전물질로서 인정받게 된 여러 가지 실험적 증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수업이라 어떤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제가 방에서 이렇게 마이크도 없이 하는 거라 어떨지 몰라서, 일단은 제가 강의 동영상 올려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좀 듣기가 힘들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피드백을 주세요. 일단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